이 파견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이것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어, 아시다시피 파견법은 그 97년 IMF 외환위기 시기를 틈타서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 노동법 계약 그 후퇴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제정이 되었죠. 근데 이때가 파견법이 등장한 첫 시기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 93년도에 정부에서 이 파견법 제정을 시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93년 여름에 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됐고 93년 10월에 정부에서 정부 법안으로 발의가 됐고 뭐 내용 자체는 그 98년에 만들어진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했던 얘기가 그런 거죠. 실제로 파견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그 근로기준법은 중간 착취를 배제하고 있죠. 제3자가 노동관계에 개입해서 이득을 얻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에서는 고용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공급을 제외하고는 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에 고용을 단절시키는 다른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파견 노동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서 규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과 다르지 않은 당시의 정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 파견 노동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길래 라고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89년과 91년을 비교를 하고 있던데 89년 당시에 파견 노동자로 집계되는 규모가 8,814명인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1만 명이 채 안 되죠. 그리고 91년까지 2년 사이에 27,072명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 27,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견법 제정의 이유였던 거고요. 사실 규제를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죠. 법의 원칙을 깨서 이것을 다르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규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늘어나는 파견 노동을 규율할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이 법안은 그 노동자들의 반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그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경영계에서 제출한 의견도 있고 노동계에서 이 반대하면서 제출한 의견도 있던데요. 93년이면 민주노총이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이 의견을 제출을 했을까 자료를 청구해 놨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하고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혹시 나중에 재밌는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던 것이 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법제화를 겪게 되죠. 98년 1월에 이제 노사정 공동선언이 있으면서 뭐 그 외에 뭐 민주노총 운동 역사에서 평가돼야 할 부분들 굳이 언급하지는 않고요. 98년 2월에 법이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그 파견 노동이 갖는 위험, 노동자를 고용해서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 법이 논의될 당시에도 이미 인지되고 있었습니다. 98년 당시에 환노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요. 파견 근로의 법제화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 및 노동조합 활동의 저해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견 노동의 허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정규직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통과되었죠. 문제점이 있지만 사용자의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쨌건 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시도랄까요? 변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문 업무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이 전문 업무, 전문성을 가진 업무라고 정부가 내세우는 건 뭐냐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교섭력을 이 전문성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노동자가 전문적인 기술과 독자적인 기술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에서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력을 갖는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도입된 당시에 그 파견 허용 업무들을 보면 전문성을 갖는 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른바 단순 업무로 분류되는 노동들이고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하고 있던 노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부 업무에 한해서만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 파견법이라는 것이 파견법만 도입이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짝을 이루는 법이 있죠. 그게 정리해고제죠. IMF 당시에 이 경영상해고, 정리해고가 도입이 되면서 파견법이 함께 도입이 되고 사실 정리해고제 도입 없이 파견법의 도입만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파견 노동, 기존의 노동자들이 유연화되고 빠져나오고 해고가 되어야 그 자리에 비정규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리해고자 파견제라는 것이 이제 쌍을 이루면서 이제 고용 유연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2010년경에 민간 고용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연구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충청도에서 일하시는 충남에서 일하시는 건설 노동자 한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원래 구미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대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IMF 외환위기가 딱 닥치니까 사업장들이 막 문을 닫죠. 그래서 업체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었고요. 일자리를 잃고 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본인이 일했던 그 주변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문을 닫은 업체들이 너무 많고 어느 날 가보니 파견업체 간판들이 쭉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견업체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일을 그 근처 사업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몇 달간 일을 하고 또 사업장을 옮겨서 몇 달간 일을 하고 이렇게 파견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전전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계속 겪고 하다가 건설 산업 쪽으로 옮겨와서 건설 노동자로 살아가고 계신 분을 뵌 적이 있는데요. 파견법이 실제로 노동자를 어떻게 해고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파견법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법이다라는 것은 제정 당시에 뭐 비판을 하면서 많이 외치기도 했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의 해고로 드러나는 것이 단 2년 지나서죠. 98년 7월 1일에 파견법이 시행이 되고 2년이 되는 시기가 2000년 7월이 되죠. 6월 말로 2년이 차면 그 다음 날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 파견법의 직접 고용 의제 조항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 정부의 말에 따르면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 전부터 이 파견 노동자들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투쟁의 사례로 드러났던 것이 방송사 파견 노동자들의 사례입니다. 운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었고요. 뭐 KBS, SBS, 뭐 YTN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일하는 방송 차량을 취재 차량 이런 차량들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5월부터인가요? 이렇게 조금씩 계속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차례차례 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노동자들은 원래 파견법이 도입되기 전에 좀 복잡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규직 고용인 경우도 있고 뭐 기간제인 경우도 있고 용역 형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였는데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파견 고용 형태로 일단 정리가 한번 된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방송사들이 이 노동자를 사업장 회사별로 돌렸습니다. SBS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MBC 가서 일하고 MBC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KBS 가서 일하고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파견 노동이 만들어낸 양상이죠. 그 당시 투쟁을 했던 주봉희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견법이 2년마다 노동자를 한 번씩 해고하는 게 아니라 2년에 도달한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해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이때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한 500 몇십 명이 됩니다. 거의 한꺼번에 해고가 차례차례 되어서 투쟁을 했고요. 그 투쟁의 끝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KBS에서 마지막까지 싸움을 끌어나갔고 2004년에 KBS와 합의를 하면서 이제 도급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요. 당시 KBS가 자회사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손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나아질 수가 없었죠. 그 2000년대 말에 이 노동자들의 2010년 들어서인가요? 이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좀 집회도 하고 하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여전히 최저임금의 고용불안 상태 동일한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건너 듣게 되는 이야기들로는 뭐 그렇습니다. 그 대전에는 연구단지들이 많잖아요. 사무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이 노동자들이 다 파견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2년이 지나면 연구소마다 돌아가는 거죠. 뭐 그 이후로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고용들이 계속 전환이 되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노동자가 조직돼서 드러나지 않으면 상세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기는 힘듭니다. 파견법이 만들어낸 양상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양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을 우리가 만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그렇고 2008년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파견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예외적으로 기룡전자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울 때 그 안에 뭐 다양한 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있었죠. 정규직도 있었고 파견도 있었고 그 노동자들이 같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끝까지 싸웠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파견법에 따른 합법 파견 노동자들의 투쟁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유들로 파견법은 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파견법을 없애기 위한 시도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파견법을 폐지하자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단 한 번입니다. 그 17대 국회 때 단병호 의원이 파견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바가 있고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06년에 그 비정규직 법안이 날치기 통과될 때입니다. 그래서 병합 심사되면서 사실 제대로 한번 다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소실됐죠. 그 뒤로는 사실 이 파견법을 폐지하자라는 것이 뭐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파견 철폐 뭐 이렇게 많이 외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제도적인 투쟁의 형태로 이렇게 발휘되고 그 투쟁이 조금이라도 진전되도록 밀어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 파견법은 그 만들어진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되고 계약되면서 더 심각해지는 양상들로 좀 진행이 되어 오죠. 보수 정권에서는 네, 계속해서 이 파견법을 개혁하려는 시도들을 해왔었고요. 그 2008년 당시에 2008년 시작이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나리오를 하나를 만듭니다. 파견법 개혁 시나리오 1, 2, 3, 4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파견 허용 대상을 조금씩 더 늘리는 4단계에 이르면 제조업까지 전면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 업종 빼고는 다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법안을 만드는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개혁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짜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 서비스 선진화 정책이라는 아주 커다란 계획을 들이밀고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에서부터 좀 큰 계획의 틀을 제출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부터 일자리에서 이동하는 이 전 과정을 하나의
고용 서비스라는 산업으로 만들겠다,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사실 굉장히 웃겼던 게 노동자가 계속해서 이동하면 계속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잖아요. 이게 취업률이 올라간다라는 이상한 계산을 정부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해고 대란설 기억나시나요? 2009년이죠. 2009년이면 뭔가요? 2007년에 기간제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시기죠. 그래서 100만 해고 대란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가 될 거다. 아니 기간제법을 만들 때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니 해고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기간들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기간제법뿐만 아니라 이 파견 허용 지금 최장 2년까지로 되어 있는 이 파견 기간을 더 늘려야 된다. 뭐 4년까지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파견법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뭐 성공하지 못했죠. 노동자들이 좀 많은 반대들을 했었던 거고요. 정부에 맞서서 투쟁을 했었던 거고요.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얘기했던 건 뭐예요? 뿌리산업 이야기를 하죠.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저희도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얘기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직종이라고 해요. 뭐 6대 직종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이후로 이 뿌리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 산업의 파견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굉장히 근간이 되는 그 업무다, 그런 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노동 조건이 낮기 때문에 일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파견을 허용해서 파견 노동 뭐죠? 이 노동자를 기업이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 이 비슷하게 많이 파견 확대가 시도되는 직종 중에 하나가 간호사죠. 병원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간호사 노동이 좀 힘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이제 일터로 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파견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파견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노동자의 처지를 열악하게 만들고 노동 조건을 깎아먹는 구조 속에 있는데, 힘들어서 일을 안 하는 노동자들이 파견이라고 일을 하러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산되는, 이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실제로 취업률을 늘린다라는 효과보다는. 그리고 또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고령 노동자에게 파견을 더 계속해서 이제 파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시도들도 하고, 그 기억나실 거예요. 파견법은 사이다법이라는 얘기를 박근혜 정부에서 버스에서도 막 붙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이 사이다법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4, 50대 이전처럼 다시 일하자입니다. 그래서 고령 노동자에게 파견을 확대하겠다라고 해놓고 여기 4, 50대를 다 끌어들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뿌리 산업에 이제 그런 연령대가 많은 거겠죠. 이 노동자의 노동 생애적으로 볼 때 이 중간 허리를 뚝 잘라서 파견을 여기에 대폭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노동시장을 거의 무너뜨리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어쨌건 이것은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사라지면서 더 추진이 되지는 못했던 과정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 당시에 얘기가 됐던 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금지하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또 그 뭐 미국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같은 데서 판정이 나오면서 공동사용자 책임이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워낙에 책임을 안 지니까 이 원청과 이 하청, 미국 사례에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업체였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음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풍부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제도 개선을 전혀 손대지 않았고, 결국 공공부문에서는 자회사라는 또 다른 간접 고용 형태가 나타났을 뿐이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또다시 파견법 개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작년 재작년 한국노동법이 53년에 제정이 돼서
근기법이 근로기준법이 그렇고요. 노조법이 그렇고요. 그 시작을 따지면 그래서 한 70년이 되니까 이제 낡은 법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현대화, 규범, 노동규범의 현대화라는 표현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도 이제 파견과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동규범의 현대화라는 제목 하에 이제 노동계약에 대한 많은 내용들, 노동시간 지금 이슈가 되는 노동시간을 포함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뭐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 이게 진짜로 독립된 도급인지 아니면은 그 불법 파견과 같은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법적으로 정비하겠다. 그리고 뭐 파견과 관련해서 뭐 일부 법을 손질하겠다. 뭐 파견 대상을 확대하겠다.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파견법을 손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볼 때 지난 파견법 시행 25년 이 과정은 결국 파견법이 만들어낸 이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무수하게 많은 간접 고용이 양산이 되어온 과정이었고, 그것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그 법안을 다시 약간 손질하고 이 과정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도 개선도 일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개선된 제도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느냐라고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파견법을 개정을 해서 그것이 효과를 보려면 이것을 권리로 인식하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개별의 노동자들이 이 법이 개정된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해서 파견법이 이제 뭐 개선이 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그 바닥을 넓혀오고 있었던 거죠. 대상 업무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왔는데요. 제정할 때는 26개 업무에만 파견이 허용되었었는데 2006년에 업무의 성질 등이라는 조건을 덧붙여서 32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26개, 32개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세 분류 이 파견법에 26개 직종 허용이라는 게 이 직종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직업 분류라는 것에서 나오는데요. 이 직업 분류 자체가 계속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서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파견 허용 업무가 또 직종이 늘어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도 생기는데, 그래서 세세 분류 기준으로 보면 138개에서 197개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파견 허용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느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파견이 허용된 업무와 유사한 업무, 그 주변에 있는 업무들로 간접 고용 형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간병인이 파견 대상 업무거든요. 근데 대부분 간병 노동자들이 파견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고용 형태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요양병원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파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간병과 유사한 직종들, 보육이라거나 이런 직종들에서 간접 고용, 정규직 고용 형태라는 것이, 직접 고용 형태라는 것이 웬만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간접 고용을 늘리는 과정들이 발생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아까 27,0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이 불법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역을 합법으로 만들고 다시 여기에서 더 확대해서 불법적인 간접 고용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규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 법을 늘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불법을 합법화하는 과정이 계속 25년 동안 이어져 온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렇게 싸웠죠. 이제 합법 파견 노동자들은 조직이 거의 안 되어 있으니까요. 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위장 도급이다.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정규직 지위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해왔죠. 그 투쟁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게도 파견법, 우리가 폐지를 주장해야 할 파견법에 기대서 할 수밖에 없는 투쟁이었다라는 것에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파견법을 폐지하면 도대체 이 많은 간접 고용을 어떻게 규율하자는 거냐라는 질문을 오히려 저희가 받게 됩니다. 사실 돌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 배제 원칙, 그리고 직업안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3자가 개입해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그 근로자 공급, 노동조합에 의한 것 외에는 사실 노동조합이 하는 근로자 공급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누구든 그 근로자 공급 사업을 유료로 그렇게 사업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직업안정법의 개정들을 이루면 되죠. 하지만 쉽게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합니다. 어쨌건 파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파견법으로 인해서 해고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어려운 시절이 이제 되었습니다. 파견법을 그것에 맞서서 싸우는 노동자들도 없거니와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서 이제 법에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법에 기대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 파견법상 2년 고용의제, 고용의무 조항을 가지고 해온 이 싸움이 어쩌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가장 아픈 싸움이었고 가장 파견법은 노동자 투쟁에서 가장 불행한 투쟁의 도구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파견 노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에 조금 실었는데요. 지금도 파견 노동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았을 경우 한 13만 명 정도의 규모까지 이른 적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10만 명 내외의 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죠. 사실 이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위장도구 형태를 갖추는 게 사용자 책임을 벗어나는데 더 용이하거든요. 이 채 10만이 안 되는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정부는 그래도 파견 용역보다 노동 조건이 좋다라고 하면서 일단 법안으로 들어와서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파견 용역보다 노동 조건이 좋아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그 추산했던 통계들을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요. 공공부문에서. 근데 실제로 파견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용역 노동자의 노동 조건보다 낮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했던 거죠. 이건 통계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정부는 이제 어쨌건 파견을 계속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이 파견법이 더 많은 인원을 포괄해야지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 파견 업체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업체당 파견 실적을 내고 있는 업체당 그 파견 근로자 수가 한 70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실 절반 정도의 파견 업체는 50명 정도 이내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다시 파견 업체 자체를 대형화해서 이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정하지 않게 파견 업체가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구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그 파견 노동자들 10만 명 정도 되는 이 노동자들 중에서 그 직종으로 보면 단일 직종이라고 할까요? 그 사무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파견이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 정도 규모 좀 변하지 않고 3만 명 정도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일시 간헐적 업무는 이 파견 대상 업무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업종 제한 없이 파견이 지금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업무가 어디인가가 이제 이 자료 7쪽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눠놨지만 대부분 제조업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시 파견과 일시 간헐적 사유 파견의 비율은 9대1 정도가 됩니다. 한 1만 명 정도 규모로 나오는 거죠. 노동 조건까지 제가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00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최저임금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제 월급을 받고 있고요. 파견법이 이제 2년까지 최장 허용이 되기 때문에 2년까지 이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 같지만 사실 계약 기간 굉장히 단기화되어 있습니다. 2년까지 계약하는 경우 별로 없고요. 한 절반 정도가 6개월 미만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고 3개월 미만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굉장히 단기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재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기 사용이라는 것이 좀 많다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상적인 많은 노동 조건들이 이 파견 구조 안에서 깎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파견과 관련한 파견 사업과 관련한 이 노동자들의 통계가 더 자세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내는 통계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노동 실태에 대한 통계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한 통계 제목이 파견 사업 현황이거든요. 근로자 파견 사업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파견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뭐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몇 개 정도인지, 그리고 파견 업체들은 몇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몇 개 정도가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에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뭐죠, 그 상시 파견, 뭐 파견 대상 업무나 일시 간헐적 사회 파견이나 직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서 파견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위해서 이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파견 노동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10만 명이 안 된다는 규모는 사실은 노동자 전체로 보면은 좀 작은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견법이라는 것에 오히려 주목하지 않는 양상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이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파견을 더 늘려야 된다, 대상 업무를 더 늘려서 규모를 좀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만 명이라는 규모가 아니라 이 10만 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이 법이 만들어내는 효과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문제에서 그러한데요. 이 노동관계가 복잡해진다라는 것,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은폐된다라는 것. 그럴 때 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윤을 얻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누구냐. 이것을 찾아서 그 책임을 물리는 것은 누굽니까? 노동법, 사람은 아니지만 노동법의 역할입니다. 이 노동법을 해석하는 게 사람이죠. 노동법의 역할인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런 역할을 사실 거의 해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저런저런 사용자 의무들을 다 피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학습이 되는 것이고, 간접 고용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노동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오히려 이 노동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할 때,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났을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더 유연하게 확대 적용하는 과정으로 시대에 대응해 와야 했지만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 지금의 노동법으로는 규율을 할 수 없는 새로운 고용 형태,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정부는 오히려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정부가 구상을 합니다. 그렇게 구상되는 법은 뭐냐면 이 산업을 어떻게 활성시킬까라는 차원에서 고민되는 법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은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하고 내용을 삽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을 제대로 지울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오히려 사용자 책임을 무마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앞서 있었던 사례에서 보면 그것이 사내하도급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말에 시작이 논의가 돼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채택이 되기도 했던 건데요.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미 그 현대자동차 최병승 노동자에 대한 판결이 2010년, 2012년 다 나오고 난 이후입니다. 사내하청이 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 뭔가 회색지대가 있다. 정규직 고용과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되는 이 사이에 기존의 노동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뭔가 또 다른 그런 이 고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고 다른 법으로 규율해줘야 하고, 그래서 이 사내 하도급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것을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불법 파견으로 해서 계속 판단이 될 수 있는 이 영역을 사내 하도급이라는 그 새로운 법을 만들므로써 합법화시키겠다라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법은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정도 하고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나 뭐 고용 안정 보호나 이런 부분들은 다 노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 다 대부분 노력 사항이고요. 뭐 하청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뭐 법상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외의 부분은 다 노력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방식의 간접고용이라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간접고용 형태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외주 용역 민간 입닥과 함께한 그 간접고용의 한 축을 이루게 되는데 6만 명이 좀 넘는 이 규모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중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비율로 볼 때요. 이렇게 그 공공부문에서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고용 전환을 하니 이것이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뭐 파리바게트라거나 아니면 이후 그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라거나 이렇게 자회사 방식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삼성전자 그 어디죠? 콜센터인가요? 그쪽도 이제 자회사 형태로 고용이 전환이 되기도 했죠. 실제로 자회사라는 새로운 간접 고용의 그 직접 고용하지 않는 노동력 활용의 방식을 정부가 하나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 자회사 전환 이후에 불법 파견 문제는 사실 더더욱 다루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일 때나 자회사일 때나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양상은 똑같거든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형태의 변화, 형식의 갖추어짐 이런 것들은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의 기준을 좀 달리 갖게 되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전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건데 결국 이 법안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로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다름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좀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법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플랫폼이란 건 사실 진짜로 새로운 고용 형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고용 형태에 있어서 이 노동자들의 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노동자들의 노동에 개입하는 자가 누구이고 결과적으로 이 노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져서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기존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포기는 너무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법상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는 연구되지 않고 이 플랫폼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산업을 어떻게 규율해 갈 것인지에 초점을 둬서 제도화의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이 법안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플랫폼 노동에서 사람을 지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간접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노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계약 관계는 사실은 이 노동력을 사고 파는 것처럼 이제 현상이 되는데 노동력은 실제로 사람한테서 떼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동자가 저장했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플랫폼 종사자법에서는 노무 제공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노무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노무 제공 서비스를 고용 서비스의 하나의 영역으로 또다시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구상이 되면 결국 여기에서 또 사람은 지워지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간접 고용이 확대가 되어 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간접 고용과 파견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설명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 파견법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거고요. 직접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파견법이 만들어낸 직접 고용 원칙의 파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파괴한 것이
파괴한 것으로부터 이 다양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침탈이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 폐기를 간접 고용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가 있었어요. CJ 대한통운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급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사정일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로에서의 사용자 책임을 벗어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이 다양한 형태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노동 3권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고 이 판결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동 3권이 제도로 작동하게 하려면 근로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노동 3권이 작동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노조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이런 좋은 판결을 얻었습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할 해석이고요.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25년 동안 쌓여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제가 직접 고용 원칙을 파견법이 파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접 고용에 있어서 간접 고용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이 고용 불안정의 문제, 그리고 저임금과 중간 착취의 문제, 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 불안정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그렇습니다. 초기 투쟁은 사실 노조 만들자마자 쫓겨나서 거리에서 싸우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원청이 이 하청업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이 길을 아주 가끔 박준 동지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박준 동지 말을 빌어서 보자면 눈이 펑펑 오는 날 길을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동지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굿모닝 신한증권의 이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회사에서 업체랑 계약을 해지했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쫓겨나서 이제 길에서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투쟁이 쉽게 풀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간접 고용 싸움은 힘들구나 라는 게 운동사회에서도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 형태를 바로 우리가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처우를 좀 개선하는 것부터 워낙에 이제 중간 착취도 심각하고 임금 격차가 심각하니 정규직에 비해서 이것부터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조금 이제 천천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그렇게 가는 게 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비정규 운동 안에서는 꽤 쟁점이 되었던 논쟁입니다. 차별 철폐냐, 비정규직 철폐냐.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별을 철폐하려고 해도 고용 형태에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고요. 고용 형태, 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철폐하는 문제가 차별을 해소하는 차별을 바로 해소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둘 다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투쟁이 워낙에 장기 투쟁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투쟁을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해 볼까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고민되었던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올바른 논쟁도 아니었고 올바른 해결을 우리가 도출해 오지도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운동사회 안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노동을 단기화하고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라는 이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한 노동이고 떼어낼 수 있는 노동이고 굳이 정규직이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되거든요. 결국 그 노동의 가치가 낮다라는 인식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노동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 사용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차별을 극복하는 것도 한다라는 것도 다시 이 인식을 극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시 이 비정규직 고용은 당연히 이 정도 임금만 줘야 되라는 이 인식 전체를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문제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이 단기화, 노동의 저가치화, 고용 자체 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임금을 적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용적 효과를 얻고 있죠. 사용자 책임을 벗어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만 임금이 낮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리스크들. 어느 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교섭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사용자가 다 비용으로 계산하는 한 사실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아무리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활용을 제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간접고용 구조라는 것을 전제한 가운데 처우 계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투쟁 속에서 어떻게든 원청을 끌어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 서울 지역에서는 뭐 다른 지역도 그런데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많이 투쟁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때마다 원청의 확약사를 받아내는 것. 원청이 어쨌건 교섭 자리에 와서 구경이라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청업체가 고용 승계하겠다라는 이제 답을 할 때 원청이 그것에 보증을 선다라고 할까요? 원청이 확약서를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업체가 변경이 될 때 노조 인정하고 단협도 승계하고 고용도 보장하는 업체를 선정하라는 걸 원청에 요구하는 것.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인천공항이 그 2010년대 초반에 대규모 파업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게 근속수당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세계 자회사로 나눠져서 고용이 전환이 되었는데 그때 근속수당을 내걸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1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임금, 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 근속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장에서 인천공항이라는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요구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그러니까 고용을 직접적으로 내걸고 싸우느냐, 임금 개선을 가지고 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중간 착취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됩니다. 제가 그저께 토론회도 갔다 왔는데요. 2021년에 한국일보에서 대단한 기획 기사를 한번 냈었죠. 중간 착취의 지옥도라는 그 기사를 내고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후속 취재를 하고 기사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착취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고 저임금 실태를 드러내고 그 구조를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개선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 착취의 비율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로 접근해서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역시 하게 됩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일으키고 있는가, 이 임금이 깎여 나가는 문제, 고용이 불안정한 문제를 제외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파견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파견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직에 대한 파견 실태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현실은 사실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휴가를 못 썼는데 수당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잔업을 했는데 이 수당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정규직들이 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내 검진은 누가 해주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파견법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또 어떤 것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잘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이것은 이제 뭐 노동 3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문제죠.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이 권리 조항들에 대해서 이만큼 잘라서 이 부분은 사용사업주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고 또 이만큼은 파견사업주가 그 사업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법에는 써 있는데 실제로 이게 노동자들에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노동자들에게 보통의 노동자들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들의 말로는 인사관리 이 영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휴가를 사용하려고 일하는 업체의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너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서 파견 업체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휴가 사용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간의 작업을 시키는 건 이제 사용하는 사업주에서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수당은 파견 사업주가 줘야 돼요. 그러면 사용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한테 시간을 이만큼 해서 돈을 이렇게 더 주고 파견 사업주가 돈을 줘야 되는 양상이 되는데 파견 사업주한테 수당을 달라고 하면 모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양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으로 나눠놨는데 현실에서는 그만큼의 공백이 다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파견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 일자리에서 안정된 고용이라는 것 자체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 2년 이상은 어차피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는 거고요. 일해보면 더 일할 생각도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 일자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젊은 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사무직에는 20, 30대의 파견 노동자들이 많은데 내가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파견 2년 끝날 때까지 기록합니다. 자료를 축적을 해요. 그리고 퇴직할 때, 이 회사 나갈 때 쭉 진정을 넣고 싸웁니다. 문제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찾을 수 있겠죠. 이 일자리는 그대로 일상에서 권리를 박탈하는 일자리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자리가 10만 개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20만이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직접 고용 원칙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공백의 우려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누구인가? 나를 고용해서 나를 상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용이하고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이고요. 고용관계가 복잡해지면 노동자는 내가 누구를 상대로 내 권리를 청구해야 되는지를 점점 더 알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동관계에서 직관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접 고용 원칙을 세웠던 것인데 그게 계속 파괴가 되어 온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포기하게 하고 고용의 안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그런 인식을 방해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싸우면서 또 변화시켜 온 것들이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이 간접고용 문제라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간접고용 문제를 비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은 이제 파견법이 있으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외의 용역이나 민간위탁 등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특별히 처우가 열악해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 정도로만 인식을 해왔던 거죠. 최초로 이 노동자들의 고용 개선에 접근을 했던 게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 전환 대책이었던 건데 다들 알다시피 자회사라는 것을 갑자기 만들면서 자회사 방식의 또 다른 간접 고용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자회사 정책이 되게 얼마나 곤란하냐면 여전히도 우리는 이 처우를 좀 개선해 주면 된다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데요. 자회사 고용이 간접 고용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회사도 비정규직이다라는 것을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왜 간접 고용일 수밖에 없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듣게 되는 질문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임금이 그렇게 깎였다고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임금이 깎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문제도 있습니다. 초임은 최저임금 수준을 해서 직무임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맞추어진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임금화의 경향을 낳은 것이 사실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얘기를 해야만 저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간접 고용의 구조를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도 열악한 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 임금이 낮고 높고는 사실 비정규직 고용 형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비정규직 고용 형태는 저임금을 낮춰. 하지만 임금이 낮다라는 것이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증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처우가 좋으면 비정규직 고용 형태라도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인식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것, 사용자가 이 노동자의, 내가 고용한 노동자 혹은 내가 그 노동력을 사용하는 이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안전에 있어서, 노동자의 안전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노동삼권 행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틀을 어떻게 깰 거냐, 이 부분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정규직 형태보다 기업의 담장을 하나 두고 있다라는 것, 원청사업체와 하청사업체 사이, 이거 자체가 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도 좀 인식을 한 단계 넘어서는데 약간의 틈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더 나은 임금 수준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일터의 다양한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권리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싸우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단결을 기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 이 고용과 사용의 단절, 분리이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파견법의 제도화였다. 거기에서부터 기인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싸우면서 이제 달라져 온 것들도 있습니다. 불법 파견에 맞서서 최초의 한라중공 사내하청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고통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조선하청 노동자들 투쟁 이후에 노조법 2, 3조 개정의 움직임이 만들어졌고, 아직 법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런 투쟁의 흐름들이 또 만들어져 온 것이 있고요. 그 사이에 법원의 판단들도 좀 많이 달라져 왔죠. 최근에 CJ 대한통운 판결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겠죠. 그 중간에 판결에 이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했던 소중한 판결들이 여러 있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투쟁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결실로 남아있는 것은 좀 아니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투쟁의 시간 동안, 이게 제목은 투쟁이 만들어 온 변화인데 좋지 않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또 더 처참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때 열심히 지지하고 함께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물량 압박에 구사대로 돌변하는 사례들을 우린 겪기도 했고요. 초기의 민주노조 운동은 그런 정규직 노조의 반노동적인 행태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을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운동사회 안에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것도 이제는 흐릿해진 원칙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와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반대해서 세력을 형성하는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는 민주노조 운동의 소중한 역사를 함께해 온 노동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노동적인 행태다라고 해서 초기에 강하게 대응했던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이라는 것을 지금에 있어서는 민주노조답게
민주노조로 이름을 붙이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대놓고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운동의 상황입니다. 그것에 맞서서 운동의 원칙을 지키고 비정규직 투쟁을 옹호하기에 우리 운동의 힘이 너무 떨어졌어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 철폐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었네요.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노동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특히 노동 안전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노동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단결해서 외주화시켰을 때 노동자를 얼마나 더 위험에 빠뜨리는가, 시민들의 위험을 얼마나 야기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요. 그리고 파견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울 때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다라는 주장들을 사용자가 업무에 어떻게 개입을 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휘를 했는지 혹은 어떻게 포괄적으로 그 지배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공간에서 일을 하는 한 그 이면의 고용을 분리했든 안 했든 사실은 이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파견이든 용역이든 자회사든, 물론 파견은 합법 파견은 법적으로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는 하죠. 그래서 아무리 형식적으로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사업체가 원청이 업무 지시를 완전히 안 한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잔소리 한번 해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 중간 관리자 하나를 두고 노동자 옆에 있어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런 양상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그 모호한 경계가 무수하게 양산되는 가운데 이 합법 파견이 딱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직접 지시를 해도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합법의 영역.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것과 정규직 고용, 직접 고용 이 사이에서 다양한 수위의 여러 가지 그 업무 지시 양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급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업무 지시가 허용이 되느냐, 용역 계약에 따라서 허용되는 원청 업체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것들을 세분화해서 나누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노동자의 주장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형태가 어떠하든, 고용의 형태가 어떠하든, 노동관계가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노동법의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른다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그 권한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10만이 안 되는 합법적으로 업무 지시가 허용되는 이 영역이죠. 그래서 이 파견법을 폐지하지 않고는 이야기를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파견법의 폐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니 모든 투쟁은 그렇죠.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야지 그 투쟁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세상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견법에 맞서서 싸우는 파견 노동자가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조직해내지 못하고 있고 사실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3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업체별로 나눠서 보면 한 사업장에 6.8명 정도가 됩니다. 정규직 노조가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고 철폐연대에서 제안해서 법률단체들과 같이 파견노동 포럼이라는 걸 2016년부터 4차례 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주체가 없으니까 계속 포럼하고 토론회만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파견법 폐지라는 것을 주체가 없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아직은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에 나설 수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또 힘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접고용 철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요구죠, 사실.
힘든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자본주의가 철폐돼야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수준으로 이 요구의 심급을 아주 저기 하늘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투쟁의 심급을 평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먼 게 문제가 아니라 멀다고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조금씩 더 나아갈 거냐. 그래서 처우 개선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요구할 때 어떻게든 원청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청을 상대로 싸워 나가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 계속 그렇게 하면 정말 저 멀리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요.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이게 지금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이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얘기하기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는데요. 사실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이라는 것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이야기한다고 해서 간접 고용 철폐에 반대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원청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말하자면 뭐냐면 노동자의 고용은 이 간접 고용은 한 단계일 수도 있지만 여러 단계일 수도 있고 자회사 노동자가 기관을 상대로 싸우지만 정부 부처와도 싸워야 되고 기재부와도 싸워야 되고 정부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 단계 사용자들이 그 많은 우리의 사용자들이 각각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을 지라는 그 모든 노동법의 원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투쟁의 요구로서의 구현이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 있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배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로 본다. 그것이 제도화된 형태로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고 개정을 위해서도 더 힘이 필요한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어떻게 더 싸워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법이 만들어진다고 권리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일터에서 실제 우리의 노동 3권의 확대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후에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에 대우조선해양 그 하청 투쟁에 대해서 중노위에서 부당노동 행위임을 인정을 했잖아요. 교섭 안 한 거 부당노동 행위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중노위가 판정문도 나오기 전에 열심히 보도자료를 내면서 설명했던 게 이게 원청의 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거는 아니다라고는 사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교섭을 안 한 게 부당노동 행위라고 해놓고 교섭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그 판정문의 문제인데 노동 3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풀리지 않을 때 파업을 하고 뭐 사실은 파업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파업 먼저 하고 교섭 요구하고 그리고 노동조합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노동 3권의 세계는 각각의 권리이고 그 일체로서 작동할 때 온전하게 노동 3권이 보장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중노위 판정 이후에 판정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뭐냐면 흩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원청인 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교섭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게 교섭이 아닌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청은 대화를 해야 할 상생협력의 의무가 있다. 그렇게 노력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고 네, 너무 말이 안 돼서 너무 말이 안 되죠. 교섭을 하는 건 뭡니까? 단체 협약 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섭할 수 있는데 단체 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노위의 말이라서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머리에 막 혼돈이 오죠. 파업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노조법 2조 개정 흐름 한참 가고 있고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참 더 싸워야 되는데 정부는 이미 원청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되더라도 어디까지만이라는 것을 이미 예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노조 타담하면서 이 노조법 개정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법 통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투쟁을 지금 이미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공적 고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표에 보면 표 그림이 하나 들어있을 텐데 굉장히 그 복잡한 고용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 걸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밑에 복합 고용 서비스라는 대형 고용 서비스 업체가 있고 그 밑에 인력 중개 업체가 또 들어가고 3단계의 인력 중개 업체가 또 들어가고 그 밑에 모집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 이렇게 단계의 노동자의 임금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많으면 노동자는 누구를 상대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게 고용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간접고용의 극단적인 양상입니다. 극단적인 양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료가 그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나올 때 그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자료에 실렸던 건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방송사 같은 경우도 많은데요. 뭐 아카데미에서 그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이제 합니다. 교육을 배웁니다. 교육을 하는데 노동자 돈을 들여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취업을 소개를 해줍니다. 취업을 소개를 해줘서 가면은 방송사랑 계약하느냐 아니죠. 업체랑 계약을 하죠. 여기에서 이 업체가 방송사에서 이 업무를 도급 받았겠죠. 여기에서 파견 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고용하는 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는 형태다라는 것이고요. 이 하나하나를 시장으로 형성하겠다라는 것이 고용서비스 시장화 정책, 선진화 정책이었고 저희는 시정화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던 거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파견이라는 고용 형태를 그냥 두고 있을 때 그리고 이 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내버려 뒀을 때 파견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간접고용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아주 쉽게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장이 되지 않으면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을 하고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취업 절차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다가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으면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퇴직에 이르기까지 이 노동자가 수십 년을 살아가는 이 직업생활, 평생의 직업생활 동안 노동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용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고용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민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갖추어져야 할 것인 거죠.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이것을 구축하지 않고 민간으로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지면 이 시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또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 시장이 노동력을 원활하게 돌리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그만큼 노동이 더 단기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더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시장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금의 내부 노동시장이 더 축소되어야만 합니다. 기업 안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돌려지는 인력 규모가 더 커져야지 이 시장이 산업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 계약을 계속 시도하는 거고요. 직업안정법 계약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고 플랫폼 종사자법 만드는 것이고 고용 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을 계속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용 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구축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이 간접고용이 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그렇게 또 노동자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책도 만들고 싸움도 만들고 그렇게 해보자. 요구안으로 만들어보자.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